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사전 투표가 한창입니다. 오후 5시 기준 17.51%로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습니다. 이 뜨거운 민심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투표해서 내란 세력을 강력하게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추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정치교체와 세대교체를 외쳤습니다.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 1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입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오후 5시 기준 17.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총 36.93%였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번 대선에서 40%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했는데요.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딸과 함께했습니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전투표를 기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와 CCTV를 매시간 공개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날 사전투표 이제 한 47분 정도 남았네요. 6시에 마감이 됩니다. 오늘 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긴 줄을 서가면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고, 역대 대선 중에서 동시간대 최고 투표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17.51%이고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들 하셨나요, 투표? 아니요, 저는 내일 낮에 할 내일이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오전 11시 한 10분경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전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마침 뭐 11시 한 10분, 20분 정도면 이 투표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겠다는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투표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후 1시쯤에 이제 관악구 쪽에서 투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었고, 뭐 어느 때보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참여가 그 지역에서는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줄이 기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 준비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국 사전투표소가 3,568곳입니다.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이수진 앵커도 아침 일찍 다녀왔죠? 네, 저 오늘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 사실 저희 동네는 그렇게 열기가 뜨겁지 않았나요? 너무 일찍 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갔나 봅니다. 예, 네. 아주 이른 시간에 갔다고 하는데, 네.
자,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21대 대선입니다. 17.51%고 6시에 마감이 되면 바로 또 투표율, 첫날 투표율이 다 집계가 돼서 나타나겠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15.84%, 19대 대선은 10.60%였거든요.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 보면 19대 때보다는 7%포인트 정도가 높아졌고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7% 예. 정도. 1.7%포인트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산수에 좀 약합니다. 예. 어쨌든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곳은 전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래픽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7.04%, 경기 16.19%, 인천이 16.35%이고 전북은 29.64%, 전남이 32.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1.95%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 32.02%,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1.95%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희정 의원님. 사실 그 사전 투표가 역대 선거에서는 금, 토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 탓에 이제 목금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이어서 사전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도 한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뭐 전혀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그냥 줄을 서서 투표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놀랐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사전 투표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예, 선거 문화로요. 네, 선거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사전 투표가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혹시 선거를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선거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 이제 호남 쪽은 특히 전남, 광주, 전북은 유난히 지금 높은데요. 이 지역이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만 높은 건 아니고 예. 늘 투표율은 높았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최종 투표율을 보면 4개 지역에서 80%를 넘겼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7.1%였거든요. 지난 대선이. 그런데 그중에서 광주 전남북이 다 80%를 넘겨서 워낙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 저희 광주의 아픔이 있는 그런 호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반드시 빨리 가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민들의 열의와 열기가 특별히 더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모두 나가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다음 날 아침에 7시에 18.3%가 그렇더라고요. 사전투표가. 그런데 오늘은 지금 6시에 다 마감하고 나면 이미 그거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나 이미 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할 분들은 미리 가서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셔서 저희 집 식구가 4명인데 오늘 2명이 사전투표했거든요. 제가 내일 할 거고 본투표 날은 1명만 지금 일정상 하는 예. 거라서 사전투표가 거의 이제 50%, 뭐 75%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다른 때보다 많이 높다고 해서 본 투표율도 막 덩달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생각은 안 하지만 내란 심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보다는 올라가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종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19대 때 77% 네. 살짝 넘었고요. 예. 20대 대선, 지난 대선 때도 77% 살짝 넘었는데 이번엔 한 80%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본 투표 때 좀 높아질까요? 본투표가 최종적으로 마감되면 대구 지역 투표율도 전남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70%를 훌쩍 넘기는 투표율로 이어질 겁니다.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우리 당 지지자 가운데는 여전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부정선거와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문제는 아니고 사전 투표가 부실하게 좀 관리된다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에 본인들은 본 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를 해주실 것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전 투표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투표율 제고 효과는 이제 일정 정도 거뒀다. 사실상 이 투표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와 본 투표로. 그리고 전남북 지역은 뭐 과거부터 정치 고관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실제로 호남 지역에 가면 저보다도 정치적 식견이 높은 분들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 한 몇 시간만 말씀 나눠보면 정말 제가 몰랐던 정치적인 그 지식들도 뭐 과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깜짝 놀라고 많이 하는데, 배우고 오셨겠군요. 네,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높은 건 좋은 겁니다.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2014년부터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전반적인 투표율 제고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개혁신당도 첫날부터 유세 대구 경북 찾았잖아요. 굉장히 네.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대구 경북이 지금 뭐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본투표의 최종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지금 뭐 수준으로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큰 흐름은 벗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었고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다가 본 투표율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전국적인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투표율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저 원인에 대해서는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는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여전히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쫓아내는 모양새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라고 본인이 자처하고 있는 이상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전 경선 기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굉장히 계엄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과 유사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와서 뭔가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본인의 살을 깎아먹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꺼내셨으니까 잠깐 짚어보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하는 듯한 발언은 계속했어요. 28일 어제입니다. 사전 투표 부정이 적발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오늘은 여러 관리 부실 가능성을 여전히 언급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소지 주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형식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공약했었던 것은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좀 불신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투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 투표가 정해진 틀 안에서 더 많은 투표자들이 이 투표소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전 투표도 하고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기간에 이 물리적 시간이 발생하거든요. 이 선거 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렇게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기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론의 변화를 충분히 사전 투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라도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 의혹 제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24시간 CCTV 감시를 한다고 밝혔고요. 또 공정선거 참관단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투표소별 투표자 수도 공개하고요. 그리고 투개표 사무에 대해서 한국 국적자로만 구성을 한다는 점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다 판단이 끝난 것인데, 근데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추가로 계속 이어지고 행정력이 이쪽에도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라고 다 이미 판단이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부정선거 망상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더군다나 부정선거 때문에 불법 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게다가 중앙선관위를 군인들이 점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이번에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전부 다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전 부정투표에 부정이 적발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그 본인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그래서 예. 한 발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아스팔트 우파 측에 한 발 딱 걸쳐놓고 본인은 오늘 사전투표하면서 여차하면 대선 이후에 그들과 또다시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포석을 미리 깔아두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다 미리 가서 후보 포함해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그 표현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이런 말은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의 시각까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반론 드리죠.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부정선거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계엄과 탄핵 관련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표현하는 대로 결국 2등에서 1등을 쫓아가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계속해서 자신들의 살을 깎아먹는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당의 입장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이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기간에는 당의 입장이 결국에는 대선 후보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의 말이 결국 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고 사전투표 기간이 가까워진 이 시간 동안에도 저런 어떤 마이너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 승리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고 계시지만 정작 후보가 저런 말을 계속 뱉어내고 있으면 대변인들과 그리고 다른 당직자들이 아무리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당 이번 대선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저런 전략에 묶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보수 전체가 괴멸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의 입장이 당의 입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 지지자 가운데는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일부 선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모든 분들의 의심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선관위 자체에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전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고 개선됐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이 차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당직자들이 사전투표했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전투표를 적극 응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당을 선거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선거관리위원회 뺨을 때린 50대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또 부정선거를 외친 60대도 현행범 체포가 됐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는데 믿어야겠죠.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지금 현행범 체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후보들 일제히 사전 투표를 했고요. 투표 전후로 카메라 앞에 선 후보들의 모습을 잇따라 보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열망을 담아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후보인지, 누가 우리의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전투표를 진행한 장소에도 함의가 좀 있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으로 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경기 동탄으로 갔고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각 후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오늘 아침에 투표를 하고 또 스타트업 관련한 간담회도 하고요. 또 R&D 예산 문제, 과학기술 문제 이런 문제들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과 또 간담회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서울에서 유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촌에서 또 젊음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장소잖아요. 예. 신촌이. 그래서 그렇게 택했고요. 특히 또 어떤 선거의 관점에서도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0.73% 차이로 굉장히 석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표 차이가 한 24만여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5% 가까이 졌거든요. 그 표 차이가 30만 표 조금 넘는 표 차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서울은 특히 야당의 도시, 야도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또 지난 대선은 그렇게 아깝게 좀 석패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층도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어떤 생각을 동시에 담아서 이번에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로 갔네요. 네. 우리 당은 어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 영남 지역에 유세를 집중하고 왔습니다. 그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지킨 후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래서 영남을 완전히 공고히 한 후에 인천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고 인천 계양이 사실 이재명 후보 지역구잖아요. 2022년에 대선에 낙선한 이후에 유례 없이 다시 대선 후보가 국회에 출마해서 당선된 지역인데 적진 본진 깊숙이 가서 본진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요. 저는 무엇보다 딸 동주 씨가 같이 사전선거에 동행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딸 동주 씨는 부천 상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가족 논란과는 별개로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해봤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경쟁 후보의 지역구로 갔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갔어요. 네, 오늘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 지역을 찾았습니다. 사실 동탄 모델에 대한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동탄 모델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동탄 모델이란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 진영에 대한 연성 지지층 중에서 차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를 얻으면서 사실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3등 후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층의 지지를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오면서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동탄 지역을 찾음으로써 동탄의 기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강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5일, 6일 정도의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에도 저희는 충분히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준석 후보의 추격세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긴 시간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첫날 사전투표의 동정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대선 소식이고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합니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문수의 가치와 이준석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준석 후보의 일부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미래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막판까지 단일화 시도는 이뤄졌던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어젯밤 국회를 예고 없이 방문을 했고요. 이준석, 천하람 의원실 문을 1시간이나 두드렸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좀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봐야 되는지라.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민주당에선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설화를 단일화 이슈로 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권과 선거 비용 대납을 조건으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단일화는 무산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 오늘에서야 무산 선언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하나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공약을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입니까?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전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루겠다고 했어요. 아, 지금도요? 예, 뭐 그렇게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어제 그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본투표 전까지라도 단일화를 위해 본인은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무산됐다라고 얘기했었어도 이준석 후보가 본투표 이전에라도 단일화하자,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예. 다만 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야 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사전 투표가 이번에 뭐 대략 35%를 훨씬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투표 중에 이준석 후보를 찍은 사람은 나중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실상 무산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의 그 가능성을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본투표 전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실익이 과연 우리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뭐 의문의 목소리를 내겠죠. 예. 공식적으로 무산 선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무산 선언이라고 하는 게 제가 특별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준석 후보 이야기대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4번 이준석 이거 적혀 있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정 부분 뭐 공식적으로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다라고 예. 규정 지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후보는 또 딴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단일화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국민의힘은 자꾸 질척거리는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로 얘기도 다르고요. 승리에 목마르면요, 그렇게 질척하다는 표현을 듣더라도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그게 정치니까요. 진작에 후보가 나서서 이준석 후보에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후보는 계속 그냥 나몰라라 하는 듯 그렇게만 있고, 다른 사람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뒤늦게 이제 자꾸 단일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전투표 전날 밤에 의원회관 가서 그것도 더군다나 1시간 잠깐 기다리는 듯한 그런 액션, 이런 거 보이면서 과연 누가 감동해서 단일화에 선뜻 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요식행위 같아 보여서 예. 저희는 뭐 이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자체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질척거리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집착하거나 끈질기게 매달리는 행동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뭐 두 분이 동시에 질척거림을 써주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승리에 대한 갈증으로 네, 목마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조차 우리가 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가 어제 갔잖아요. 저는 이런 게 그 우리 지지자들과 중도 표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전혀 단일화에 대한 뜻이 없구나.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 뽑으면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네? 라는 그 경각심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히 염두에 둔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앞서 들어봤듯이. 개혁신당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신지도 사실 예. 잘 모르겠고, 뭐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죠. 사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죄송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죠. 앞선 부정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발언 등을 봤을 때도 계엄과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12월 3일 그때 묶여 계시고,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그 안에서 지지층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 늪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그리고 현재도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직접 의원실도 찾아가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후보께서 11시경에 당사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 이준석 후보가 그 참모들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밤샘 유세 계획을 짜고 있다. 의원회관 안에 이준석 의원의 이 방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의 방에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그 방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방에 직접 찾아가서 1시간 정도 문을 두드리고 좀 확인을 했지만 결국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이 김재원 실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선 이렇게 계속해서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 뭐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설명하신 게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상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당의 정치적 실익이 소진됐다. 그렇다면 단일화와 관련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항상 동탄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당은 부산 수영구 모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3자 구도에서 이루어졌는데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우리 당 공천 받았다가 결국 공천 취소됐고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장해찬 후보가 받았어요. 그러나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전략적 투표를 우리 당 후보인 정현욱 후보를 택함으로써 정현욱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요. 장해찬 후보는 애초 예상했던 득표율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번 그 대선 모델도 동탄 모델은 너무 이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의 이야기고 이 부산 수영구 모델이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 모델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 수영구 모델이요. 네. 그 수영구 모델이면 이준석 후보가 장해찬 후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자릿수 득표율로 묶어놓고 예. 대략 우리가 4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하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한 자릿수, 또 이재명 후보 역시 40% 초중반으로 묶어야 하는데 뭐 지금 여론 지형에서는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모델보다는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승호 의원님. 불편하지는 않고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전략적 분석을 못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산 수영구의 지역구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전국구 선거에 있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표본도 다르기 때문에 뭐 아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장해찬 최고의 어떤 책임 소재가 굉장히 다르죠.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서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 뭐 그 공천을 취소해서 본인이 반발을 해서 탈당을 했나요? 그런 상황이었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면서 대선과 지선 모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쫓아낸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래서 그 명분이 굉장히 다른 상태인데 이준석 후보와 장해찬 최고를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장해찬 최고가 최근에 복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해찬 최고가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그 이준석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뭐 출당 과정이나 아니면 출마하는 과정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마 정당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제3지대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 득표율을 최소한으로 눌러야 당선 가능한 김문수 후보로 전략적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궁금했던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고 단일화 무산 선언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결국 포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으로 올렸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혁신당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좀 차례로 물어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는 훨씬 더 정보가 많으실 테니까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한 뿌리이고 특히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저히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정치 과정에서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난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압도적 구태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본인의 입으로 저는 뭐 거의 사실상 단일화를 만들어 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3차 토론을 거쳐서 뭔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뭐 시도한 건지 아니면 자충수를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남은 선거 그 며칠 안 남은 동안에 여론조사도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뭐 물론 공표는 못하는 겁니다만 여론의 추이를 보겠죠. 그러면 아마 지지율이 형편없이 지금 본인의 그 실책으로 인해서 추락한다면 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읽는다면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좀 생각은 반대입니다. 예. 단일화는 끝까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어려울 봅니다. 것이다. 네. 네, 결국에는 김희정 위원장께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하시지 않았나요?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도 윤석열 검사를 뭐 기용하겠다 이런 발언 하신 걸로 아는데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의 뿌리가 있겠죠. 그 뿌리로부터 모두 벗어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방금 김희정 위원장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내부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공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그 추세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 특히나 수도권 청년 그리고 중도층에서의 추격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저렇게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어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결집을 노린 저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같은 현상, 다른 해석이고요. 이 시각의 후보들의 유세 현장은 어떤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현장음을 좀 높여볼까요? 그래서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새 주식시장이 조금 숨통을 틔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는 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강남 서초 주민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테니. 예. 이재명 후보는 이 시각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6시 30분에 서울 관악산 으뜸공원으로 이동해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김문수 후보는 경기 3본역에서 유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경원 위원장인가요? 나경원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2억 3천 원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상습도가 두 번째 SNS에
입에 담지 못할 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받은 게 본질인데 이걸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다고 어제 뭐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면 될 거를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 아닙니까, 여러분? 예, 김문수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나경원 선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본역 로데오 거리 원형 광장에 있고요. 잠시 뒤에는 안양 범계 로데오 거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후 4시 30분부터 안암역에서 유세를 했고 지금 이 시각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각에는 유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혹은 저희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그리고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이준석 후보는 종로 3가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나경원 위원장이 3본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범계 로데오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오늘 또 사전투표 첫날이고 하니까 특히 지지자들이 많이 집중 유세에 모여서 또 후보들에게 힘을 좀 주고 모여서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마지막 집중 유세까지 뭐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날 현장에 표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1, 2, 3 캠페인이잖아요. 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표를 구하고 또 설득하고 매일 또 전화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표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부 몇몇 분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현장에서 투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 활동 하다가 또 현장에서 저렇게 유세가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후보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후보가 힘이 나죠. 예. 자, 김문수 후보도 유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 남부 쪽에 집중 유세를 하네요,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이 사실 우리 당에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승리했는데 5%포인트 정도 차이로 경기 지역에서는 또 반대로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에게 뒤졌죠. 경기 남부 지역은 또 서울 지역에서 이주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당의 험지로 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뤘던 많은 그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유권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구도가 워낙 어렵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투표해도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라는 패배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면 그 투표하는 분들의 한 표 한 표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아주 치열하게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안암역 유세를 했고요. 대학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종로 3가 유세, 직장인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안암역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종로 3가의 경우에도 젊은 이들이 굉장히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그 지역의 유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인 만큼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연금 개악 합의에 관해서 9세대와 어떤 신세대의 연금 분리를 주장하면서 유일하게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과 그런 유세 일정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6시가 다 됐습니다. 6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아직까지는 집계돼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6시에 딱 첫날 사전 투표가 끝나는 거죠. 집계가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5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17.51%입니다. 역대 대선 사전 투표 중에서
같은 시간대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역별로는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습니다. 17.51%. 그래프 보시면 가파름이 좀 다르죠. 가장 위에 있는 게 이번 21대 대선의 시간대별 첫날 사전 투표율입니다.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서 5시 기준으로 17.51%를 기록하고 있고 6시 수치가 궁금하네요. 이제 6시 막 넘었거든요. 몇 퍼센트나 기록을 할지 이미 5시 기준으로 지난 대선 동시간대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로도 5시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이고요. 전라북도도 높습니다. 29.64%, 광주 28.89%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 11.95%고요. 그리고 경북, 울산도 좀 낮은 편으로 보이고 전국으로는 17.51%, 서울이 전국 투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네요. 1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시 기준 투표율은 선관위에서 자료가 오면 가장 빨리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3일) 선거는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이 퇴행을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꼭 막아야 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날짜는 딱 5일,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돼서 역대 대선 중에서 동시간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민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정무 1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 투표하셨나요? 내일 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실 예정이고요. 오늘 또 워낙 바쁘셨으니까. 네. 예.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숫자가 높은 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투표 열기가 높다는 뜻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도 사전 투표가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2년 대선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이게 12.3 내란을 경험했던 국민들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크시구나라는 게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대단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에서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분노도 또한 같이 결부돼 나가면서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올바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출발인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호남 이쪽에서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광주 전남북에서는 상당히 높은 형태로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좀 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로 비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부울경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과 전체 유권자 수를 보면은 큰 형태에서는 큰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TK나 불경에서는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과연 현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극복해내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잠재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상황실장도 맡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의 민심들이 유세 현장에서 쫙 집계돼서 들어올 텐데 민주당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골목골목 선대위를 했던 기본적인 취지가 선거나 이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지 말자. 국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에 기반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공약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를 그런 과정으로 삼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자마자 사실은 먼저 경청 투어를 시작했고 그것을 이어받아 골목골목 선대위가 가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현재는 코로나 위기보다도 더 경제가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자주 만나면 그분들의 현재 어려움이 바로 보여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기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한 사회로 예측 가능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좀 빨리 끊어달라. 이런 요구네요. 민주당이 쓴소리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실제로는 의석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강하게 아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서 잘해왔는데 민생을 보듬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계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란종식 전면에 내세웠고요. 앞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 수원에서의 지난 26일 유세 현장의 발언도 들어봤는데 어떤 측면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가 사실은 1980년 광주 학살 당시에 나왔던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웠던 K민주주의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군사 쿠데타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는 충격이 대단히 심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러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하고 헌재에서 파면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다음에 법적인 절차인 법 위반에 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내란숙의 우두머리가 판사에 의해서 석방이 되니까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보기에 이게 과연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의 책임자에 대한 처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법적인 조치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불안과 불안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은 법 체계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이 되고 내란에 같이 종사했던 종범들은 현재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자체를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내란이 종식됐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과정이고요. 엊그제 저희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실제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해당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거로 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봤을 때도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조사를 받았고요. 또 출국 금지된 상태로 확인이 돼서 이달 중순쯤부터 일단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하죠. 이런 이 수사가 아직도 이제 초기 단계인 것도 내란 종식이 안 됐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보기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실제로는 국회에서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고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은 80년 광주의 상황과 광주의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는 대단히 큰 충돌의 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상계엄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으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의 문제를 쉽게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예. 대선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당에서는 이미 탄핵이 됐다, 파면이 됐다. 그래서 헌법적 판단이 일단 끝났고 또 하나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반박을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에서의 정상적인 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요. 전 최소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대표 정도의 입장은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그것을 해제하는 것에 찬성하고 그것을 이끌었던 내란 수의 우두머리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 아주 명백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즉 그것은 현재 진행됐던 이 내란의 문제에 관해서 국힘과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헌법이 보기에 법률에 보기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도 나왔지만 국민적인 투표로 다시 한번 제가 보기 심판의 과정이 재확인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예.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는 안 했고요. 역시나 상대당에선 상권 분립이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저는 없겠네요. 국민의힘이 현재 사법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이 적체되고 올바로 된 재판을 받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법개혁 관련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의 증언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번 내란 계엄 사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연이은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에도 동일한 공약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대법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법원장, 그 밑에 빼고 행정처장 빼고 12명이 대법관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사, 형사, 가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판을 3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는 유유적절하게 재판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그러한 수요는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를 명확하게 100명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명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사법 서비스의 수요, 그다음에 그동안 재판 진행을 통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의 통계,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마지막으로 보는 저는 이것을 사실을 볼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성립하는 일과 사법부의 개혁을 만드는 일은 수레 두 벽이에요. 신뢰를 높여나가고 그에 따라서 개혁을 해나가고 개혁의 힘으로 사법부의 신뢰, 국민적 신뢰는 높아지겠죠. 그런 견지에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여러 차례 많이 이전부터 제기했던 것 같고 예.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사건이 많이 밀려 있다 이런 분석 보도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다만 시점이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큰 상황에서 이걸
공약집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2022년 대선 때도 담겨 있었다. 동일하게 했고 예. 사실은 사법 분야에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계속적인 요청 사항이었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언하는 것이 대법원이 국민적인 사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분야가 사실은 형사, 민사, 가사, 노동 등 대단히 많은 분야인데 그것을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증언이 된다면 각 전문 분야에서 대법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또 여러 가지 유효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예. 이 전문가들, 사법 전문가들의 얘기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관해서는 저는 좀 폭넓게 열어놓고 그 이후에 사법부와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는 조정하면 특별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는 숫자를 쓴다라는 것은 대단한 오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역구가 수원에 있고요. 네. 수원에는 넓게 봤을 땐 삼성전자 본사도 있고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요.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그동안에도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 공약집에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담겼습니까? 실제로 공약집에는 저희들이 AI 분야와 핵심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분야 관련한 지원들을 통해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사실은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계열화된 1차, 2차, 3차 벤더들 같이 하는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 GDP의 15에서 20% 정도를 담당했던 대단히 중요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커나가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이 잘 커나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잘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해왔던 거고요. 네. 반도체 분야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엔비디아 관련한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이나 이 분야에 관한 판단과 결정이 좀 늦으면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HBM 분야에서 선두제로 나가고 있고 삼성이 준비해 나가고 또 삼성은 다른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과 HBM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예, 지원책이 많이 담겼다 이 말씀인데 네네. 사실 그런 주장도 해요. 역시나 제가 자꾸 상대 진영의 주장을 옮겨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뭐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반박하신다면요? 저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동 시간의 문제와 이런 문제는 유연하게 발전해 왔거든요. 사실은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우리 사회가 주 5일제를 도입을 하면 경제 생태계와 경쟁력이 망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주 5일제를 단계적으로 잘 적용해 나가면서 이제는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 그러니까 자기 한 일과 가정이 같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의 문제와 그런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는 뭐 16시간, 20시간씩까지 일했는데 지금 왜 줄였겠어요? 즉 생산성이 높아져 나가면서 노동시간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기술 분야라든지 R&D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융합해서 가게 되면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를 집중하고 집중해 나가는 다양한 분야의 장비, 여타 부분들이 포괄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저는 구시대적인 판단이다라고 보고 현재도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개발 업체들이 반드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그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톡 옵션이나 여러 가지 동인들을 줘나가면서 개발자들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시간의 문제로 좁혀서 보게 되면 그건 대단히 구태적이다. 그 문제는 SK 하이닉스도 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 HBM의 기술 개발을 잘 해왔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유연 근로시장에 의해서 집중해서
전체 총 노동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동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신청하면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거라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7인회 멤버라고 불리고 항상 이름이 언론의 보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요즘은 측근이라는 표현 쓰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언을 구한 게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에게요?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저희 7인에 관련한 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라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존재하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어려운 시기에 같이 대선을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칭인데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특정 개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략은 전략 단위에, 홍보는 홍보 단위에, 비서실 단위는 후보실장에게 그리고 조직은 조직 단위에 하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보의 지상이나 여러 가지 제언을 받고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서 큰 방향을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무 1실장 맡고 계시고 여러 이제 골목 상황실장도 맡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이제 집단 혹은 조직에서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실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이 선거의 큰 기조를 정했지 않습니까?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가자. 저는 이 큰 기조를 각 선거운동 기간 내에 오버하지 않게끔 과격한 언어라든지 또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부분과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 속에서도 그 큰 방향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오버하는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서 가는 역할,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차 TV 토론회 때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진 의원 보시기에는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긍정 자산을 그 발언으로 저는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인내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성, 남성을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희 가족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2022년에 이재명 후보 본선에 나가서 후보할 때 사무총장으로 총무부장을 하면서 그 사건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요? 지난 동일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 깜짝 놀라서 후보와 후보 배우자께서 확인을 하고 몰랐죠, 그때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들은 그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모든 조사를 다 받았던 거예요. 개인의 정보라든지 개인의 인권을 다 무시하고 정보를 받아서 수사를 엄하게 심하게 받고 처벌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종료된 사건이고 해당의 당사자인 성인인 아들도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고 또 부모로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침부수 봉대하여 그런 발언까지 그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사과했고 법적 책임도 졌다. 네. 이준석 후보를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상태인데 추가로 고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안건을 저는 이준석 후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데 오늘 또다시 동일한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준석 후보가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정치적 자살골이고 저게 의도된 자살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형식적인 단일화는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살골을 넣으면서 그냥 내용적으로는 단일화를 시키기 위한 자폭 수준의 언사와 행동이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예.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인 해로움을 국민과 여성, 청년 모든 분들에게 줬다라고 예. 해서 저는 지금은 다른 우리한테 해명을 요청할 게 아니라 본인의 진실한 사과가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취임식과 관련해서 선서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해야 된다. 누가 당선이 되든이라는 전제 하에서 물론 지금 대선이 아직 5일 남았고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기 때문에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번엔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벌써 이제 취임을 한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오늘 그 질의가 있을 줄은 예측하지 못했고요. 현재도 오늘도 사전투표에 최대한 다했고 6월 3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고 정치는 변화무쌍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평가할지를 저희들은 아주 무섭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가정법을 써서 그러면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고 현재 캠프나 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아마 제가 듣기에는 기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투표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 대해서 언론인 입장에서도 예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 1실장이었습니다. 이런 건 어렵게 찾을 필요 없고 이건 줄 설 필요 없고 이제 쉽게 살 거야. 언제 뭐 어렵게 사셨나? 짧은 인생 더 짧아지고 싶어?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KB 차차차가 좋은 차 좀 밝힙니다.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게 좋은 차 친하게 밝혀주는 KB 스타필. KB 차차차에서 만나세요. KB 캐피탈.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오늘 앵커 한마디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한마디로 준비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점을 강조한 말로 풀이됩니다. 요즘과 같은 선거철엔 유권자들이 투표에 꼭 참여하자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말입니다. 참으로 명징한 이 한마디를 부연 없이 전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프로시 넣고 프로시 넣자. 피부에 섬유에 닿으니까 자극 없이 빼고 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식물이 잘해. 프로시 세탁세제 섬유 유연제. 체력 좀 키워볼까? 했는데 체력이 필요하네.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면 음원.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